이 아이가 훔쳤습니다. 감은 사람들이 전부 모인 자리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고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을녀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마루 위에 짚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홍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감댁 재물까지 손을 댔으니 더는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을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평생 그랬으니까요. 단 한 번도 은녀의 말이 먼저인 적이 없었습니다. 당장 내보내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낮고 조용하지만 방 안 모든 소리를 지워버리는 목소리. 진혁이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낡고 얼룩진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 번진 잉크 자국. 을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그날의 그 문서였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마루 위엔 얼어붙은 것처럼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장부, 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은 은녀. 12살의 아버지를 잃고 13살의 이름을 잃었으며 15이 되던 해엔 목소리마저 잃어가고 있었지요. 원래 이 한약방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최 씨는 고을에서 소문난 의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약값을 받지 않았고 어린 은녀에게는 밤마다 장부 있는 법과 약재 고르는 법을 직접 가르쳤지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 말이 은녀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뜨던 날 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고모 홍 씨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뿐인 여동생이었지만 슬픔보다 먼저 약방 열쇠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 맡는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문서도 절차도 이의도 없었지요. 을녀는 10살이었고 홍 씨의 손엔 도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찍어준 도장이었습니다. 무슨 문서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은녀는 아버지의 딸에 써서 고모의 집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밥은 먹을 수 있었고 잠자리는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습니다. 홍 씨의 딸 세윤이 자라면서 을녀의 자리는 점점 작아졌지요. 세윤이 비단옷을 입으면 을녀는 삼배를 입었습니다. 세윤이 손님을 맞으면 을녀는 뒤에서 장부를 맞췄습니다. 세윤이 실수하면 을녀가 맞았지요.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 을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맞는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 씨가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을녀 앞에 쪽지 하나를 던졌습니다. 도진대 감댁에서 사람을 찾는다. 을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든 노부인 곁에 둘 아이란다. 약, 심부름, 수발. 세윤이 비단 치마를 움켜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싫어요. 왜 내가 그런데 가요? 홍 씨의 눈이 은녀에게 천천히 옮겨왔습니다. 그 눈빛을 은녀는 알고 있었지요. 뭔가를 처리하려 할 때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거라. 은녀야. 은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홍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내 아버지 장부 전부 불태울 거야. 그 말에 은녀의 손이 굳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부. 그 안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흔적이,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은녀 명의로 남긴 문서도 함께였습니다. 홍 씨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운다고 했지요. 그날 밤 은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남는 것보다 모르는 집으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떠나는 게 도망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일 수 있다고.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 을려는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아버지의 약재 메모 한 장, 낡은 붓 하나,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챙겼습니다. 아직 이름도 모르는 소년과의 기억. 그게 언젠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는 그때의 을려는 알지 못했습니다. 을려가 도진대감댁으로 떠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장터에 심부름을 나갔던 날, 하늘이 갑자기 무너지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고 장터는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좁은 골목 한켠에 한 소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이는 17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숨은 가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소년은 쓰러지면서도 품에 안고 있던 문서 꾸러미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시는 와중에도 그것만은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다들 외면했습니다. 괜히 엮이면 골치 아파. 대감댁 일이면 더 귀찮아진다고. 수군거리며 지나쳤습니다. 을려도 지나쳐야 했습니다.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또 맞을 게 뻔했으니까요. 한 발을 떼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멈췄습니다. 소년이 아니라 그가 품에 안고 있던 문서를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빗물이 문서 가장자리를 타고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을려는 그게 무슨 문서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저건 젖으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을려는 몸을 낮췄습니다. 이건 젖으면 안 되는 거죠. 소녀는 숨이 가쁜 와중에도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을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문서를 먼저 감쌌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버티세요. 가까운 의원까지는 꽤 멀었습니다. 비는 더 세졌고 소년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을녀의 발이 지늘게 빠졌다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원 앞에 소년을 데려다 놓고 나서야 을려는 그제야 숨을 골랐습니다. 소년은 문서 꾸러미를 여전히 품에 안은 채 희미한 눈으로 은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을려는 손을 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묻지 못한 채 빗속으로 돌아왔습니다. 홍 씨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늦게 기어들어와?
그날 밤 을려는 맞았습니다. 겉옷도 없이 돌아온 것, 심부름 값을 제대로 못 챙겨온 것, 진흙투성이가 된 것. 이유는 얼마든지 있었지요. 을려는 아프다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방 안에 혼자 누웠어.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억울하다거나 서럽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소년이 안고 있던 문서. 대체 그게 무엇이기에 쓰러지면서도 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소년은 지금쯤 괜찮을까? 그 생각이 좀처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을려는 도진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그 소년이 누구인지도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도진대감댁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장터에서 반나절을 걸어야 닿는 곳이었지요. 을려는 보따리 하나를 등에 메고 좁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는 내내 소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집 둘째 도련님이 미쳐서 방에 틀어박혀 산다더라. 집안이 썩어 들어간다고. 들어간 사람치고 멀쩡히 나온 사람이 없다던데. 고을 사람들 입에서 떠돌던 말들이었습니다. 을려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면 홍 씨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느 쪽이 더 나쁜지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을려는 잠시 멈췄습니다. 소문과 달랐습니다. 썩어 들어간다던 집은 오히려 조용하고 정갈했습니다. 마당은 깨끗이 쓸려 있었고 담장 아래 심어진 풀들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숨겨져 있는 집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선 곳은 노부인이 머무는 안채였습니다. 장씨 부인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했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목소리엔 힘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은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손을 보니 일 많이 했구나. 을려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거칠게 튼 손마디,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그동안 그 손을 보고 뭐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요. 그런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 손을 보고 말을 건넸습니다. 나무라는 것도 비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아봐 준 것뿐이었는데 을려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약 다루는 법은 아느냐? 을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재 이름과 쓰임새도? 예.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부인은 잠시 은려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왔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칭찬도 환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한 말 한마디였지요. 그런데 을려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날부터 을려의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약재를 정리하고 부인의 아침 약을 다리고 낮에는 집 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홍씨 집에서처럼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는 느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집 안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폐인 도련님의 방. 그 방에서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불은 꺼지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또 저러신다. 밤새 뭘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패인 소리를 듣지. 의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폐인이 밤새 불을 켜고 있다는 건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게 무엇인지 의련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진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식사도 문 앞에 가져다 놓으면 나중에 빈 그릇만 나와 있었지요. 집 안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듯 움직였습니다. 원래 저러십니다. 말 걸지 않는 게 편합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을려도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자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부인의 약재를 정리하다가 서가 쪽 복도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때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장이 넘겨지는 소리, 붓 긁는 소리, 그리고 장부가 정리되는 소리. 을려는 발을 멈췄습니다. 폐인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또렷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지요.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을려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비율이면 약이 독이 됩니다. 을려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재 꾸러미를 내려다봤습니다. 부인의 처방대로 맞춰놓은 것이었는데 문 안의 목소리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을려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남자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펼쳐진 장부들이 가득했고 한쪽엔 빼곡히 글씨가 적힌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자 자체였습니다. 눈빛은 또렷했고 몸은 단단했으며 무너진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폐인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을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창포 뿌리와 백추를 저 비율로 쓰면 노인에게는 독이 됩니다. 창포는 절반으로 줄여야 해요. 을려는 손에 든 약재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걸? 어머니, 약입니다. 제가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말에 을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장부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치 방금 일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을려는 그 자리를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고 계십니까?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낮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밤에만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들 도련님이 망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은려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들 내가 망가진 줄 알지. 그 말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이 남자는 망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숨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을려는 그제야 이 집이 소문과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썩어 들어간다던 집, 폐인이 사는 집. 하지만 실제로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남자가 있었지요. 이름은 진혁. 을려는 그날 밤 약재 비율을 다시 맞추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숨고 있는 걸까? 그리고 대체 무엇으로부터 숨고 있는 걸까? 그 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진혁이 숨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을려는 그날도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비단 치마 끄트머리에서 나는 값비싼 향 냄새. 고모 홍씨였습니다. 을려는 손이 굳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카를 보러 왔다 했지만 속은 뻔했습니다. 홍씨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구나, 은여야. 을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홍씨가 이렇게 웃을 때는 반드시 무언가를 노리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자 홍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장부 내놔. 을려는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장부 말씀이십니까? 시침이 떼지 마라. 내 아버지가 숨겨둔 것 말이야. 홍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약방 일부를 내 명의로 남겼다는 거. 나는 진작에 알고 있었다. 을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서도 은여를 이 집으로 보낸 건 장부를 찾아오라는 뜻이었지요. 홍 씨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 집에 들어왔으면 뭔가 보이는 게 있겠지. 돈 될 만한 것, 숨겨둔 것, 뭐든 가져와. 을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못 가져오면 홍 씨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귓가에 바짝 붙어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고. 만들어주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어려울 겁니다. 홍 씨가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진혁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낮인데도 방에서 나와 있었지요. 눈빛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게 들어 있었습니다. 홍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도련님이 언제부터 이 아이 편을 드셨습니까?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진혁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 집 사람을 협박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홍 씨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협박이라니, 그게 무슨... 들었습니다. 전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홍 씨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홍 씨가 떠난 뒤 을려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홍 씨 앞에서 단 한 번도 누군가 그렇게 나선 적이 없었으니까요. 진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을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냐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진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지요. 그런데 을려는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 씨는 물러난 게 아니었지요. 한 번 막힌 사람은 더 위험한 방법을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홍 씨가 선택한 마지막 판은 훨씬 더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홍 씨가 다시 나타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윤을 데리고 왔고 고을에서 얼굴 좀 알려진 사람들을 두세 끌어왔습니다. 도진대감댁 제삿날이었지요. 가문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날, 그 자리에서 판을 벌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을려는 아침부터 낌새를 느꼈습니다. 홍 씨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다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 을려 쪽을 힐끔거리는 사람,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홍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 아이가 훔쳤습니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곳간 열쇠가 이 아이 손에서 나왔습니다. 대감댁 귀한 물건이 없어진 것도 이 아이가 들어온 뒤부터였지요. 시선이 일제히 은녀에게 쏠렸습니다. 을려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홍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습니다. 뿌리도 없고 배경도 없는 아이를 들였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홍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내보내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낮고 조용하지만 방 안 모든 소리를 단번에 지워버리는 목소리. 진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낮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었지요. 홍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진혁은 홍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증거요? 열쇠가 이 아이 손에 있었습니다. 그게 증거지요. 열쇠를 들고 있었다는 게 훔쳤다는 증거가 되진 않습니다. 진혁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거짓으로 꾸민 증거는 됩니다. 손에서 나온 건 문서 한 묶음이었습니다. 진혁은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약방 매각 기록, 허위 거래 장부, 사치품 목록, 을려 아버지의 재산이 어떻게 홍 씨의 손으로 넘어갔는지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홍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혁이 다시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얼룩진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 번진 잉크 자국. 을려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저기게 폭우가 쏟아지던 장터. 쓰러진 소년. 자신의 겉옷으로 감싸 쥐었던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이걸 기억하십니까? 진혁이 을려를 바라봤습니다. 을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장터에서 쓰러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지요. 품에 안고 있던 문서가 젖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전부 외면했습니다.
방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 문서를 감싸고 저를 의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홍 씨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 은녀입니다.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홍 씨를 향한 눈빛이 싸늘하게 굳어갔지요. 세윤은 치마를 움켜쥔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홍 씨는 뭔가를 더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판을 뒤집을 방법은 더 이상 없었으니까요. 을려는 그제야 눈물이 나오려는 걸 느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앞에 나서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 씨와 세윤은 그 자리에서 끌려나갔습니다. 허위 거래 장부, 약방 매각 기록, 사치품 목록, 전부 드러났습니다. 을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누가 도장을 위조했는지, 모든 게 낱낱이 밝혀졌지요. 홍 씨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 아이가 꿈인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혁이 펼쳐놓은 장부 앞에서 그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아버지가 을려에게 가르쳐준 말이 이런 날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을려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전부 지켜봤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얼굴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약방은 은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문서가 모두 제자리를 찾았고 은녀 명의로 된 것들도 하나씩 되찾았지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게 가장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게 따로 있었으니까요. 봄이 오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진혁이 마당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조용했습니다. 그는 은녀를 보더니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물어봐도 됩니까? 을려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왜 나를 도왔습니까? 장터에서의 그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을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안 도와줘서요. 진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은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을려는 그 말의 무게를 한참 뒤에야 느꼈습니다. 찾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뜻이었지요. 도진대 감댁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소문. 홍 씨의 귀에 들어간 그 말. 을려에게 떨어진 그 명령. 그 모든 게 진혁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장터에서 을려를 기억했고, 이름도 몰랐지만 얼굴을 기억했고, 3년을 기다려 찾아낸 것이었지요. 을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 있어 줄 수 있습니까? 떠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을려는 오래 살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은 됐지요. 장부를 맞추는 손,
약재를 고르는 손, 대신 맞아주는 몸. 하지만 필요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있어줬으면 하는 사람.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을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혁은 알았지요. 그날 이후 을려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팔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쫓겨날까봐 숨죽이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말처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진심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봄볕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을려는 그 햇살 아래 처음으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여처럼 조용히 버텨온 사람이 결국 자신의 자리를 찾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